네, 반갑습니다. 회계학개론 세무사 기출 20년도 거 한번 한 줄 문제 같이 볼게요. 재무회계 25문제, 원가관리 15문제 나오죠. 재무회계 수익의 인식부터 보겠습니다. 계약의 각 당사자가 전혀 수행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보상하지 않고 종료할 수 있는 일방적이고 집행 가능한 권리를 갖는다면 그 계약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까? 그렇죠? 변동대가 금액은 기대값 또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중에서 고객, 기업 중에 고르세요. X가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 금액을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추정하게 됩니다. 자, 누가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방법으로 사용해서 추정하게 됩니까? 기업이 받을 권리를 예측해서 변동대가를 추정하게 됩니다. 재고자산 볼게요. 매출이 100만 원이고 매출 총 이익률이 15%인 경우에 매출 원가 한번 계산해 보세요. 간단하죠? 85만 원입니다. 1 빼기 매출 총 이익률 해서 계산하면 되죠. 재고자산 회전율 공식 알고 계세요? 분자에 뭐가 오죠? 매출 원가가 오죠. 그 다음에 분모에는 기말 평균 재고 자산이 오게 되고요. 기초 기말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되죠. 자, 소매제고법 특징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소매제고법에서 원가 계산 시에 맵 운임은 매입에 가산합니까? 차감합니까? 가산하죠. 소매제고법에서 매출 원가 계산 시에 매출에서 매출 환입을 가산합니까? 차감합니까? 매출 환입은 차감합니다. 저가 기준에서 땡땡을 차감하지 않고 선입선출에서 땡땡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저가 기준에서는 순인하를 차감하지 않고요. 선입선출에서는 기초재고를 제외하고 계산하게 되죠. 근데 실제 기출에서 소매제고법 나오면 푸실 거예요? 풀지 마세요. 시간 없으니까 2차 때 제대로 푸시고 1차 때는 안 푸는 게 전 낫다고 생각합니다. 매입에 매입 운임이 있다면 가산합니까? 차감합니까? 그리고 관세 환급금이 있다면 가산합니까? 차감합니까? 자, 매입에 매입 운임이 있으면 가산하고 관세 환급금이 있으면 차감하겠죠. 자본 볼게요. 자본 잉여금 대표 5가지 기억나는 거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이익, 전환권 대가, 신주 인수권 대가, 동일한 거래에서 발생한 자본 잉여금과 자본 조정은 상계에서 순액으로 표시하게 되죠. 이렇게 5가지가 대표적으로 있고요. 자본 잉여금 문제에 나오면 사례들이 쭉 나오게 돼요. 거기서 이것과 관련 없는 건 고려하지 않으면 되겠죠. 기발행 주식수 3,000주가 있는데 주당 액면 금액은 500원입니다. 이 3,000주를 1주당 0.8주로 교부하는 주식병합을 실시했을 때, 자, 이럴 경우에 분개할 때 자본금으로 얼마를 인식하게 됩니까? 자본금으로 30만 원을 인식하게 됩니다. 3,000주 곱하기 500원 곱하기 0.2 한 금액 30만 원이 자본금이 돼요. 그럼 아래 문제랑 이어서 2월 결승금 25만 원을 보전하기 위해서 주식병합을 실시했을 때 감자차익은 얼마를 인식하게 됩니까? 자본금이 30만 원이었으니까 5만 원 인식하게 되겠죠. 2월 결승금을 보전하고 나서 남은 금액이 5만 원이니까. 자, 그럼 자본 유지 개념 한번 볼까요? 실물 자본 유지 개념 하에서 자본 유지 조정은 기말 상품의 단위당 구입 가격 곱하기, 기말과 기초 중에선 골라보세요. 뭘 곱해야 돼요? 구입 가능 수량인데 기말 구입 가능 수량일까요? 기초 구입 가능 수량을 곱할까요? 그 금액에 기초 상품의 단위당 구입 가격 곱하기 기초 구입 가능 수량을 뺀 금액입니다. 이 자본 유지 조정을 구하려면요. 기말 구입 가능 수량이겠죠. 자, 만약에 기말에 보유한 현금이 2,200원이에요. 그리고 기말에 상품의 단위당 구입 가격은 700원이고요. 그러면 3개 구입할 수 있죠. 그러면 기말 상품의 단위당 구입가격 700원 곱하기 3에서 2,100원이 나오게 되고요. 기초에 현금이 1,800원 있었어요. 그런데 기초에 단위당 구입 가격이 600원이었다고 하면은 3개 구입할 수 있었죠. 그럼 구입 가능 수량 3개에 기초 단위당 구입 가격 600원 곱하면 1,800원이죠. 그럼 2,100원 빼기 1,800원 하면 300원 나오게 돼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의 자본 유지 조정 금액은 3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실물자본 유지 개념 하에서 이익은 기말 보유 현금 빼기 기말 땡땡이다. 기말 유지 자본이다. 그럼 아까 예시로 보면 얼마였죠? 기말에 현금이 2,200원 있었고 기말 유지 자본은 2,100원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이익은 100원이 되는 겁니다. 자, 자본 봤고요. 현금 흐름표 보겠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 계정 과목에서 매출 채권 손상차손이 기입되어 있다면 현금 유출로 기록해야 됩니까?
그렇죠. 손상차손 금액만큼 현금 유출로 인식해야 됩니다. 저희 현금 흐름 계산할 때 BS랑 IS 나눠서 계산하잖아요. BS는 자산이 증가하면 현금은 감소한 걸로 보고 부채가 증가하면 현금도 증가한 걸로 보죠. IS상에서 계산할 때는 매출 그대로 인식해주고 들어온 현금으로 매출 원가 나오면 현금 나간 걸로 비용으로 계산해줘야겠죠. 그럼 30만 원 남아있고 만약에 IS상에서 매출 채권 손상 차손 7천 원 이렇게 기입돼 있었어요. 전년도에 매출 채권 손상 차손 6천 원 이렇게 기입됐으면 IS상이니까 6천에서 7천 원, 1천 원 증가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7천 원 기입돼 있으면 그냥 7천 원 그대로 현금에서 유출된 것으로 인식하면 되는 겁니다. BS랑 IS랑 현금 흐름을 인식하는 게 서로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유형자산 볼게요. 원가 모형 손상차손에서 회수 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합니까? 작은 금액으로 합니까? 큰 금액으로 하죠.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에서 큰 금액으로 원가 모형 손상차손에서 회수 가능액으로 봅니다. 손상, 소실 또는 포기된 유형자산에 대해 제3자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 보상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에 유형자산에 가산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단기손익으로 반영하게 되는 겁니다. 보상금 받으면 그냥 단기손익으로 인식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어서 금융자산 볼게요. 금융자산 세 가지 있죠. AC, FVOCI, 그 다음에 FVPL, 그 중에서 FVOCI 보겠습니다. FVOCI의 경우에 취득 시 거래 원가는 공정가치의 가산, 차감, 무시 한번 골라보세요. 가산하게 됩니다. 평가 손실을 인식할 당시 기존 평가이익이 남아있다면 먼저 평가이익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을 평가 손실로 인식하게 됩니까? 그렇죠. 평가 손실을 인식할 당시에 평가 이익을 전년도에 잡아놓은 게 있다면 그거 먼저 다 떨고 온 다음에 남은 금액으로 평가 손실을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처분 시에 평가 손실 잔액이 남아있을 때 처분 이익만큼 평가 손실을 제거한 후에 처분합니까? 그렇죠. 이것도 다 똑같아요. 남아있는 것들 다 처분한 다음에 평가 이익을 잡던지 남은 걸 다 처분한 다음에 평가 손실을 잡던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회계기간 중 자산을 처분하거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 FVOCI 금융자산 지분 상품만 처분일에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기타 포괄손익 또는 평가손익을 인식한 후에 처분하는 분계를 합니까? 그렇죠. 처분일의 공정가치로 먼저 평가한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 이 평가손익을 인식한 다음에 처분하는 분계를 하게 됩니다. FVOCI 처분 시에 거래 원가가 없다면 단기 손실은 얼마가 됩니까? 처분 손실 있고 막 이래요. 그러면 단기 손실을 반영해요? 반영하지 않습니다. 거래 원가가 없으면 단기 손실은 0원이 되고요. 거래 원가만큼 처분 시에 단기 손실이 발생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FVOCI 관련해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문제가 쭉 나오게 되면은 이제 X1년, X2년, X3년, X4년에 평가나 그 다음에 거래 원가나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처분했을 때 거래 원가나 그 처분했을 때 거래 원가에 맞게 그 보기에서 단기 손실이 잡혀 있는지부터 확인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순서가 그래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오답 확률이 많이 나오니까. 넘어갈게요. 정부 보조금 보겠습니다. 정렬법과 다른 법을 제외한 감가상각 방법, 그러니까 즉 정액법과 땡땡법은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정부 보조금을 감가상각비와 상기할 수 있어요. 자, 각 가로에 들어가는 감가상각 방법을 한번 적어보세요. 정렬법하고 이중체감법은 따로 해야 되고 정액법하고 연수합계법은 자산의 감가상각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정부 보조금을 감가상각비와 상기할 수 있습니다. 정액법하고 연수합계법은 가능하고 정렬법하고 이중체감법은 안 되는 거예요. 보고기간 후 사건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상황을 나타내는 사건을 반영하기 위해서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을 수정합니까? 수정하지 않습니까? 수정하지 않죠. 중간재무보고 볼게요. 한국채택회계기준서에 따라서 중간재무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사실을 공시해야 합니까? 할 필요 없습니까? 해야 합니다. 중간재무보고서상의 재무상태표는 당해 중간보고기말과 직전연도 보고기간 말 또는 직전연도 동일기간 말 중에서 어떤 것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게 됩니까? 당해 중간보고기간 말과 직전연도 보고기간 말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게 되는 겁니다. 직전연도 동일기간 말을 비교하지 않아요. 뭐가요? 재무상태표가요. 반면에
포괄손익계산서는 달라요. 한번 볼게요. 중간재무보고서상의 포괄손익계산서는 당해 중간기간과 당해 회계년도 누적기간을 직전 회계년도의 동일기간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합니까? 그렇죠. 자, 포괄손익계산서에 같은 경우에는 동일기간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근데 재무상태표는 직전 연도 보고기간 말하고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게 되는 거고요. 포괄손익계산서는 동일기간과 비교한다. 중간재무보고서를 작성할 때 인식, 측정, 분류 및 공시와 관련된 중요성의 판단은 자, 어떤 재무자료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해당 중간기간입니까? 직전 회계년도입니까? 해당 중간기간의 재무자료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중요성을 판단할 때요. 중간재무보고서는 연차 재무제표에 비해서 자, 많은 정보입니까? 적은 정보입니까? 적은 정보죠. 적은 정보를 공시합니다. 그럼 리스 볼게요. 제조자나 판매자인 리스 제공자는 운용 리스 계약의 경우 리스 자산의 판매로 볼 수 없고요. 운용 계약으로 인한 매출이익을 인식하지 않습니까? 리스 자산의 판매로 볼 수 없어요? 자, 그렇죠. 제조자나 판매자인 리스 제공자인 경우에는 운용 리스 계약의 경우 리스 자산의 판매로 볼 수 없습니다. 운용 리스로 분류되는 경우에 리스 제공자는 자신의 리스 순투자입니까? 리스 총투자 금액의 일정한 기간 수익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리스 기간에 걸쳐 금융수익을 인식하게 되는데 리스 순투자를 기준으로 합니까? 리스 총투자를 기준으로 합니까? 리스 순투자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경우에 리스 제공자 말하는 거예요. 리스 제공자는 운용 리스 체결 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 개설 직접 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할까요, 뺄까요?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 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리스 개설 직접 원가를 더하게 됩니다. 리스 제공자는 운용 리스 체결 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 개설 직접 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한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뭘로 분류할까요? 그리고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또 뭐라고 부를까요? 자,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이전한다면 금융리스라 부르고요.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이전하지 않는다면 운용리스라고 합니다. 거의 내 자산처럼 쓰니까 돈 빌려서 샀다 이런 식으로 인식하면 돼요. 판매형 리스의 금융리스 제공자가 리스 기간 개시일에 기초자산의 원가에서 자, 두 가지 잔존가치가 있는데 어떤 잔존가치를 뺀 금액을 매출원가로 인식하게 됩니까? 무보증 잔존가치를 뺀 금액을 매출원가로 인식하게 됩니다. 보증 잔존가치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재무회계에서 법인세 같이 볼게요. FVPL 금융자산 평가손실로 10만원 인식했을 때 세무조정 한번 해보세요. 송금불산입 10만원 유보로 처리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법상 송금 한도를 초과해서 지출한 접대비가 10만원이 있습니다. 세무조정 한번 해볼까요? 송금불산 10만원 기타 사유 유출되죠. 그럼 정기예금에서 발생한 이자 2만원을 미수수익으로 인식했다면 자, 세무조정 어떻게 될까요? 입금불산입 2만원에서 마이너스 유보 처리하게 됩니다. 우리 지금 재무회계에서의 법인세 보고 있는 거예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70만원인 경우에 아래 문제를 고려하면 당기 법인세 부채는 얼마인지 물어봤어요. 자,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70만원이었고요. 이 세 가지 사례가 합쳐져 있을 경우에 당기 법인세 부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법인세율 당기는 20%고요. 차기는 18% 나와 있어요. 그럼 법인세 부채가 얼마일까요? 부채로 인식되는 게 어떤 게 부채로 인식될까요? 자,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70만원에서 10만원 더해주고 왜냐면 송금 불선입했으니까 송금 불선입했던 10만원 또 더해주고 입금 불선입했던 2만원은 차감하면 88만원 기준으로 법인세율 0.2% 곱하면 17만 6천원 나오게 됩니다. 이게 단기법인세 부채예요. 그럼 아래 문제 참고해서 이연법인세 자산하고 이연법인세 부채를 구해볼까요? 어떤 게 자산으로 인식되고 어떤 게 부채로 인식되죠? 자, 이연법인세 자산은 송금불산입했던 10만원이 되겠죠? 그럼 10만원이 자, 차기에 계산한 18% 계산하면 18,000원 나오고요. 미래의 법인세를 차감해 주니까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래의 법인세를 증가시키는 이 이연법인세 부채 2만원 18% 곱해주면 3,600원 나오게 됩니다. 아래 문제 참고해서 그럼 최종적으로 법인세 비용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17만 6천원에서 18,000원 차감하고 3,600원 더해주겠죠? 그렇게 되면 16만 1,000원이 법인세 비용이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판매 보증 충당 부채 같이 볼게요.
판매량의 5%에 대해서 품질 보증 요청이 있는 경우로 추정되는 경우에 자, X1년도의 판매량은 3,000대였고요. X2년도 판매량은 4,000대, X3년 판매량은 6,000대인 경우에 총 보증 비용 예상액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이당 200원의 제품 보증비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보증 비용 예상액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구해보세요. 자, 판매량 각각 더하면 되겠죠. 3,000, 4,000, 6,000 더해서 13,000에 5%인 수량 구한 다음에 일단이당 200원의 제품 보증비 발생하니까 13만원 보증비용 예상액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래 문제를 참고해서 보증비용 지출액이 X1년부터 X3년까지 모두 합해서 9만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X3년 말 제품 보증 충당 부채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자료가 또 있죠. X1년에 판매한 제품 중에 4%만 실제 제품 보증 활동을 수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낌이 오시나요? 안 오나요?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제품 보증 충당 부채 구하라고 하면은 X3년도 말에 그럼 총 보증 비용 예상액을 구한 다음에 이 지출된 거 있죠. 지출액, 보증 비용 지출액을 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4만 원이에요. 4만 원이 제품 보증 충당 부채가 되는 겁니다. 여기 말했던 X1년도에 판매한 제품 중 4%만 실제 제품 보증 활동을 수행했다. 이런 거 그냥 함정이에요. 이런 거 고려하지 마세요. 이 자료가 주어져 있고 X3년 말 제품 보증 충당 부채 구해라 하면은 총 보증 비용 예상액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증 비용 지출액을 차감하면 충당 부채가 나오게 됩니다. 자, 확정급여제도 볼게요. 확정급여제도 풀 때 이 양식을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푸실 거예요? 풀지 마세요. 그냥 시간 오래 걸리니까. 이런 같은 문제를 한 달 동안 하루에 한 번씩 꾸준히 푼 사람들은 아마 풀 수 있을 거예요. 바로바로 쓸 수 있으니까. 자, 어떻게 쓰냐? T자 그린 다음에 비용 자산 부채 현금 적은 다음에 기초이자 단기까지만 적고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에서 나오는 거 따라서 쓰는 겁니다. 기초 적립자산은 얼마였다. 그 다음에 채무는 얼마였다. 여기다 그대로 적어주시고요. 이자율 나옵니다. 그 이자율, 여긴 10%였겠네요. 그럼 340, 560 적고 차액은 이쪽에다 적어요. 기중에 적립했다고 하면은 그 기중만큼 다시 여기 이자를 고려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적립해주고 사회 적립자산을 활용해서 지급되었다 하면은 마이너스 400 적어주시고 채무 마이너스 400 적어주십니다. 쭉쭉 계산하면은 자산에 나온 최종금액, 채무에 나온 최종금액을 차감하면은 순확정급여 부채가 나오게 돼요. 채무가 자산보다 크면 부채니까. 순환점급여 부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 좀 오래 걸리니까 보지 마세요. 푸실 분들은 이 양식 기억해서 푸시면 됩니다. 건설계약 한번 볼까요? 계약자산 어떻게 구하는지 기억나세요? 누적계약 수익에다가 뭘 빼야 되는데 이게 뭘까요? 수취채권 누적액을 빼야 됩니다. 수취채권 누적액은 뭐냐? 계약대금 청구 누적액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계약 문제 나오면은 이렇게 표 나와 있잖아요. 거기서 계약대금 청구의 누적액을 빼면 계약자산이 나오게 됩니다. 뭐에서? 누적계약 수익에서. 0보다 크면 계약자산이고 0보다 작으면 계약부채인 거예요. 누적계약 수익은 어떻게 구하냐? 계약금액에 진행률을 곱하면 돼요. 그럼 진행률은 어떻게 구해요? 왜 나오죠? 진행률은 누적발생 계약 원가에 뭘 나눠줘야 됩니까? 추정 총 계약 원가를 나눠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진행률이 나오게 되고요. 자, 공사 이익을 구할 때는 계약 금액을 단기 추정 총 계약 원가와 차감한 금액을 단기 진행률과 곱해줍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계약 금액을 전기 추정 총 계약 원가를 차감한 금액에 전기 진행률 곱한 금액과 차감하면 공사 이익이 나와요. 그러니까 서로 전기에 누적된 금액, 단기에 누적된 금액을 차감해서 공사 이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재무회계 보고요. 원가 관리회계 바로 넘어갈게요. 회계학개론 푸실 때 원가 관리를 먼저 푸는 걸 추천드립니다. 원가 관리가 그나마 나으니까 재무회계는 어려워요. 대체 가격 결정, 최소 판매 가격 풀 때 마인드맵 순서 3단계가 있습니다. 뭐부터 생각해야 될까요? 유휴 생산 능력부터 파악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특별 주문 수락 시에 기여비용 금액을 계산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최소 판매 가격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최소 판매 가격을 계산할 때 공식이 있는데 기억나세요? 변동 원가 더하기 기여비용 한 금액을 특별 주문 수량과 나눠주면 최소 판매 가격이 나오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유휴 생산 능력은 1000개가 있고요. 1000개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단위당 변동 제조 원가는 500원이었고 단위당 변동 판매 관리비는 100원입니다. 이 상황에서 특별 주문이 2000개가 들어왔네요. 이럴 때 최소 판매 가격은 얼마가 되겠어요? 그럼 계산해 보세요. 보겠습니다. 자료에서 빠진 게 있는데 지금 1000원에 판매 중이에요. 개당 1000원에. P 빼기 V 하면은
CM 나오죠? CM은 지금 400원이에요. 변동원가가 600원이었으니까 1000원 빼기 600원은 400 나오죠? 400원 곱하기 1000원 하면 기회비용 나오고요. 1000개 포기해야 되니까. 그럼 600원 더하기 40만원 나누기 2000개 하면은 개당 800원 나오게 됩니다. 정상개별 원가 계산 보면요. 제조간접 원가 실제 발생액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조간접 원가는 기계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한다고 가정을 하고 엑셀1년 제조간접 원가 예산은 4만원이었고 예정 기계시간은 2000시간 그리고 실제 기가시간은 2100시간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제조간접 원가 과대 배부액은 3000원이다 라고 돼 있으면서 실제 발생액을 물어봅니다. 지금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예정 배부율부터 구해야겠죠? 1단계로 배부율로 배부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배부율은 어떻게 구하냐? 예산이 4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예정 기계 시간과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시간당 20원이고 그럼 실제 기가 시간을 곱해주면은 배부액이 계산되게 되겠죠? 그럼 20 곱하기 2100시간 하면 42,000원 나옵니다. 그럼 이 42,000원이 배부액이었는데 제조 간접 원가 과대 배부액이 3,000원이라고 해요. 그러면 실제로는 39,000원이 되겠죠? 자, 간단합니다. 이런 건 바로바로 풀어주세요. 종합 원가 계산 볼게요. 정상 공선 원가 계산 문제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직접 재료는 공정이 시작되는 시점 전량 투입하고 전환 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합니다. 그럼 수량을 계산해 줘야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죠. 여기까지만 읽어도. 단위당 직접 재료 원가는 2,000원이었고 전환 원가는 500원이네요. 단위당. 공정의 50% 시점에서 검사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정상 공선 수량은 검사 시점을 통과한 합격품의 10%고요. 기초제공품은 500단위 있고 단기 완성량은 1800단위, 단기 착수량은 2000단위고 기말 제공품은 400단위 나와 있네요. T기준 그려서 계산해 보면은 지금 공선품이 300단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300개가 빵꾸나 있죠. 그렇죠? 이 300개 중에 얼마나 정상 공선이겠어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검사 시점에 통과했으면 자, 기초 제공품도 적용되겠죠. 30%밖에 안 됐으니까. 기말 제공품, 그 다음에 단기 완성량 해서 단기 완성량 중에서 기초가 500 들어있으니까 1300이 단기 거겠죠. 그럼 1800 더하기 400 하면 2200이고 2200 곱하기 10%니까 220개가 정상 공손 수량이 되겠네요. 그럼 정상 공손 수량의 원가를 계산하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이제 수량을 계산해 볼까? 0.5 완성도니까 직접 재료 원가 수량은 220개 그대로 들어오고 전환 원가 수량은 0.5니까 110개 들어오게 되겠죠? 각각 단위당 원가 계산해 주면은 49만 5천원 나오게 됩니다. 자, 결합 원가 계산을 보면 균등 매출 총 이익률법으로 결합 원가 배부하라 이렇게 문제가 하나 있네요. 균등 매출 총 이익률법으로 배부하라고 했으니까 균등 원가율 공식을 알고 있어야겠죠? 한번 떠올려 보세요. 총 원가를 분자로 놓고 총 판매가와 나눠줍니다. 즉, 총 원가가 뭐냐면 이 결합 원가를 총 추가 가공 원가랑 더한 금액을 총 판매가액과 나눈다는 거예요. 그럼 균등 원가율이 나오고요. 균등 원가율이 나오면 연산품에 배부되는 결합 원가를 계산할 수 있게 되는데 해당 연산품의 판매가액 곱하기 균등 원가율을 한 다음에 추가 가공 원가가 있으면 그걸 차감해준 금액이 연산품에 배부되는 결합 원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결합 원가가 36,000원이에요. 이 36,000원으로 이제 연산품 A와 연산품 B가 만들어집니다. 연산품 A에는 추가 가공 원가가 8,000원 들어가고 연산품 B에는 추가 가공 원가 4,000원이 들어가요. 연산품 A는 판매가액은 6만원이고 연산품 B는 판매가액이 2만원이네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균등 원가율부터 계산해야겠죠? 결합원가 36,000원에 추가원가 총 해서 12,000원. 이제 이 더한 것에 판매가액 총 8만원이죠? 나눠주면 60% 나옵니다. 그럼 B의 만약 연산품 B의 결합원가는 얼마인가 물어봤으면 자, 판매가액 2만원 곱하기 0.6 빼기 4,000원 해주면 8,000원 나오겠죠. 자, 방금 우리가 한 게 균등 매출 총 이익률법으로 결합 원가를 배부하는 거 본 겁니다. 자, 그리고 원가 관리에서 CVF 분석 나와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많아서 일단 패스하는 걸 전 추천하는데 익숙하신 분은 뭐 풀시겠죠? 문제 같은 거 한번 볼게요. 읽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렇죠? 익숙하지 않으면. 자, 근데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은 연습하는 거니까. 자, 마지막 문장 한번 읽어보면 세무가 X2년의 내부 판매원을 통해서 X1년과 동일한 영업이익을 얻기 위해서 달성한 매출액에 대해서 물었다. 아, 이거 CVP 분석하는 거구나. 이렇게 느낌이 딱 오셔야 돼요. 그럼 그나마 빠르게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증분 이익과 증분 비용을 일치시키면 되겠죠. 증분 비용은 뭘로 인식시킨다? 동일한 영업이익을 얻기 위해서 달성해야 될 매출액 물어본 거니까 이전의 영업이익 28,000원을 증분 비용에 일단 넣어놓으면 되겠죠. 그럼 증분 이익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해요? 매출액의 18%를 판매대리점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다.
자, 그런데 X2년도에는 판매 대리점 대신에 회사 내부 판매원을 통해서 판매하려고 하고 있고, 자, 이 경우에 내부 판매원에게 매출액의 15%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고정급여 8,000원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일단 우리는 매출 원가율을 먼저 계산해 주는 게 좋습니다. 매출 원가율은 어떻게 계산해요? 이 변동 매출 원가를 매출액과 나눠줘요. 그럼 45% 나오겠죠? 그럼 1 빼기 45%, 그 다음에 수수료도 있네요. 수수료가 있으면 이 15%도 거기에서 빼줍니다. 1 빼기 45% 하면 55%고 55%가 이익이겠죠. 매출하고 곱해주면. 매출은 지금 모르니까 매출을 물어본 거니까 매출을 그냥 P로 잡고요. P 곱하기 55% 하면 이익이 나오겠는데 여기에 이제 수수료도 15% 있으니까 55% 빼기 15% 하면 40% 나옵니다. 그럼 0.4P가 나오고요. 거기서 이제 증분 수익 구하고 있으니까 0.4P 빼기 이 고정 매출원가 15,000원. 변동 판매비와 관리비, 이거 판매 대리점 수수료니까 이건 이제 안 들죠. 판매 대리점 없앴으니까. 그리고 고정 판매비와 관리비 4,000원 빼준 다음에 그 다음에 고정 급여도 8,000원 나가네요. 이거 다 뺀 금액을 이제 18,000원과 일치시키면 되겠죠. 그럼 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0.4P 빼기, 자 이거 다 합한 거 27,000원이겠죠? 27,000원은 18,000원이다 하면은 P 나오겠죠? 계산하시면 돼요. 푸실 거예요 이거? 안 푸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전부원가 계산 볼게요. 전부원가 계산하에 영업이익 계산 나와 있는데요. 자, 문제 보시면 자, 마지막 문장 또 읽어보죠. X1년도 전부원가 계산하의 영업이익은 80만 원이고 고정원가가 60만 원일 때 X3년 전부원가 계산하의 영업이익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자, 그렇게 전부원가 계산하의 영업이익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단기 판매량이 일정한지부터 확인한 다음에 일정하구나. 그러면 단기 생산량에 대해서 이 고정 원가가 포인트가 된다라는 것까지 떠올리시면 됩니다. X1년, X2년, X3년 각각 고정 원가가 단위당 얼마였는지 계산하게 되면은 생산량 6만 원에 생산량 6만 원을 기준으로 고정 원가 60과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X1년도는 10원이고요. 단위당. X2년도는 20원이고 X3년도는 12원이겠네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은 영업이익의 차이는 어디서 옵니까? 매출 원가에서 오죠. 매출 원가에 단위당 고정원가가 들어있는 거에 얼마인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럼 4만 개에서 단위당 원가가 10원이었으니까 40만 원. 자, X1년도에는 40만 원이었고 그럼 X3년도에는 얼마예요? 지금 X3년도 구하는 거니까 X3년도에는 X2년도 거에 10,000개 그리고 X3년도 거에 3만 개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럼 10,000개 곱하기 X2년도는 단위당 20원이었으니까 10,000개 곱하기 20. 그 다음에 3만 개 곱하기 12 하면 되겠죠? 그러면 56만 원 나옵니다. 56만 원하고 40만 원의 차이는 16만 원이니까 그럼 80만 원, 16만 원 빼면 되겠죠? 자, 그 금액이 X3년도 전부 원가 계산하의 영업이익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요. 연도별 단위당 고정원가를 계산해주고 X1년도, X3년도 매출원가에 포함된 고정제조 간접비 구해주시고 그럼 X3년도 전부 원가 계산하의 영업이익은 이렇게 80 빼기 16해서 64만 원 나오게 되고 판매량이 매년 동일하다는 전제하에서 생산량을 증가시키면 단위당 고정제조 간접 원가 금액이 감소해서 이익이 증가하고요. 생산량을 감소시키면 이익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 조절에 따른 이익 조작 가능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변동원가 계산은 땡땡량에 의해서만 이익의 영향을 받으나 전부 원가 계산은 판매량과 생산량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변동원가 계산은 뭐에 영향을 받을까요? 판매량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다음 표준원가 계산 제도인데요. 표준원가 계산 제도 볼 때 딱 이것만 바로 기입하고 푸시면 돼요. 실제 투입 산출, 실제 투입 산출. 자, 변동일 때 실제 투입 산출입니다. 이 조합도 차이는 고정원가 할 때 나오는 거니까. 자, 변동원가 할 때는 실제 투입 산출만 딱 적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보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건 실제와 투입의 차이는 우린 뭐라고 부르죠? 가격 차이와 소비 차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투입과 산출 차이는 뭐라고 부르죠? 능률 차이라고 부르죠. 유리하면 어느 쪽이 큽니까? 그리고 불리하면 어느 쪽이 크겠어요? 유리하면 오른쪽이 크고 불리하면 왼쪽이 큽니다. 무슨 말이냐? 실제 투입 산출로 두고 실제와 투입 차이는 가격 차이 또는 소비 차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가격 차이가 2,000원 불리하다 하면 어디가 더 커요? 불리하면 왼쪽이 더 크다 했어요. 이 실제 원가가 변동예산 투입보다 2,000원 더 크다는 겁니다. 자, 지금 그 뜻이에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변동제조 간접원가 소비 차이 계산이라고 되어 있네요. 소비 차이 뭐 말하는 거예요? 실제와 투입 차이 말하는 거예요.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 읽어보면 변동제조 간접원가의 소비 차이는 딱 물어보면 뭐 떠올리더라고요? 실제 투입 산출 바로 적으라고요. 실제 투입 산출. 자, 그렇게 적어놓으면은 실제 발생에 여기에 13만 원 적으면 되겠죠. 왼쪽에 13만 원 적고 실제 총 직접 노무 시간 8,000시간 돼 있으면은 그럼 투입은
실제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구하는 거니까 이 투입에 8,000아워 적어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단기 제품 생산량 3,600단이 돼 있는데 자, 생산량은 산출에 실제 생산량 곱하기 표준 노무 시간 곱하는 거니까 그럼 2개 곱하면 몇이죠? 7,200시간 나오죠. 그럼 7,200시간 곱하기 SP 여기는 8,000시간 곱하기 SP인데 능률 차이는 8,000 분리하답니다. 이 투입과 산출 사이에 8,000 분리하대요. 그럼 어느 쪽이 더 커요? 분리하면 왼쪽이 더 크다. 자, 지금 투입이 8,000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린 식이 다 세워졌어요, 이제. 8,000아워 빼기 7,200아워 곱하기 SP는 8,000이다. 그럼 SP 나오죠? SP 구해졌으면 이 투입에 8,000 곱하기 SP 10이죠. 하면은 8만원 나오고요. 8만원하고 13만원 차이인데 얼마 차이 나죠? 5만원 차이 나죠. 어느 쪽이 더 커요? 왼쪽이 더 커요. 그럼 뭐다? 분리다. 5만원 분리 4번입니다. 자, 그럼 종합 예산 볼게요. 직접 노무 원가 예산을 구해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6월에 직접 노무 원가 계산은 하고 물어봤어요. 문제를 보면 월말 제품 재고는 다음 달 판매량의 10%를 보유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라고 돼 있으면 이제 바로 적는 거예요. T를. 자, T 계정 딱딱딱 그려서 이 물량 흐름을 우리가 이제 파악한다는 거구나 라고 느낌이 오셔야 됩니다. 그럼 4월에 T, 5월에 T, 6월에 T를 딱 적는 거예요. 다음 달 판매량의 10%를 보유한다. 그러면 5월은 4,000단위니까 5월의 기초금액 얼마예요? 기초재고 단위는 400이겠죠? 그럼 6월도 기초재고 단위가 400이겠죠? 그럼 7월 예상 판매는 5,000단위다. 그럼 7월에 기초재고는 500이겠고요. 자, 그리고 직접 노무 시간은 4월엔 3시간, 5월엔 3시간, 6월에 4시간 소요된다네요. 그럼 6월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럼 이제 기초, 생산, 판매, 기말 이런 식으로 물량 흐름 계산한 다음에 6월에 생산 물량 나옵니다. 그럼 거기에 곱하기 4시간 4 한 다음에 임금은 얼마? 6월의 임금은 4월에 50이었고 5월에 50 상승하니까 60이네요. 거기에 60 곱하면 답 나오겠죠. 자, 직접 노무 원가 예산 구하라 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물량 흐름의 T 계정을 그리자 라고 되어 있죠. 그럼 관련 원가 분석 한번 볼까요? 특별 주문 수락 여부 의사결정 문제 같은 게 나옵니다. 아, 문제 커요. 그렇죠? 넘어가고 싶어요. 넘어가지 마세요. 금방 풀 수 있어요. 밑에 보시면 마지막 문장 읽어볼까요? 현재 주세무의 생산 능력은 최대 생산 능력에 근접해 있고 특별 주문 수락. 아, 특별 주문이구나. 그럼 바로 뭘 구한다? CM을 구한다. 무슨 CM을 구한다? 기존의 CM을 구하고 특별 주문 시의 CM을 구한다. 그럼 기존의 CM 구하면 얼마예요? 86 더하기 45 더하기 9 여기까지죠? 그럼 140 나오고요. 단위당 판매 가격은 200원이죠. 그러면 기존 CM은 60이다. 자, 그럼 특별 주문은 어떻게 되죠? 180에 공급하라고 하네요. P는 180 잡아두고요. 특별 주문에 대해서 내비게이션 장치는 대당 10원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그럼 140에서 10원 추가 발생은 150이고 P는 180이니까 CM은 30 나오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고정비용 1200원 지금 한다. 나와 있네요. 그럼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증분 비용은 뭐가 돼요? 기회비용이 되죠? 기회비용 얼마입니까? 10대 생산 포기해야 됩니다. 그럼 기존의 CM은 60이었어요. 그럼 10대니까 600원이죠? 증분비용 600원 잡아두고요. 증분 이익은요. 이 특별 주문의 CM은 180에서 150 뺀 30이었으니까 30 곱하기 100 대하면 3,000원이죠? 3,000원에 이제 고정비용 1,200원 빼면은 1,800원입니다. 증분이익이 1,800원, 증분비용이 얼마였죠 아까? 600원이었죠? 그럼 1,200원 이익이겠네요. 그렇죠? 4번 1,200원 이익 잡으시면 돼요. 자, 20년도 회계학개론 기출문제 다 봤네요. 수고하셨습니다.